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기분 좋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준 코스피죠. 외국인의 매수세 올해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장중 2260선까지도 넘어섰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우들어서는 탄력이 상대적으로 다소 약해지기도 했는데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질의 모셔보고요. 오늘 꼭 귀 기울여 봐야 하는 이야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지니스탁 질의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 요새 달러는 좀 힘이 빠지고요. 우리 증시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 외국인들의 이 수급 동향 자세히 좀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예전에 뭐 TV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죠. 이 방송은 아니고 더 마스터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쪽에 이제 수급 관련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엔 달러의 약세가 유도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국내 쪽에 외국인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동향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오늘 기준이죠. 이제 7월 달 들어서 드디어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3일부터 이 매수세가 좀 본격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24조 원을 팔았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올해부터 지금까지 보면 1월 달부터요.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7월 13일만 딱 놓고, 그때부터 놓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1조 6천억을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돌아오면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의 흐름, 코스닥의 흐름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만큼의 아주 강력한 매수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7월 13일 이후부터는 조금 나름 의지 있는 매매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좀 돌아오고 있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은 이 셀 코리아였는데 이제는 다시 또 바이 코리아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요. 요것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결국에는 달러의 약세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와 약세로 인해서 이제 달러 캐리 자금들이 이제 시장에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표를 보면, 자, 이게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달러 인덱스, 이 골드라든지 금속 가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해 가지고 상품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요 흐름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약세는 쭉 지속됐습니다. 지속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점이 13일부터거든요. 이 13일부터 여기 지지선,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96을 깨고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좀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으로도 자금을 좀 유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표를 하나 볼까요?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얼마까지 더 많이 좀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건데,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신다면 이거 주봉입니다. 달러 인덱스 주봉. 일단은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작년이죠. 작년 2018년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88 인덱스 기준 한 88 수준까지는
또 아직까지는 더 열어둘 만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는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90이나 이 88 구간에 온다면 한 번 정도는 좀 덜컹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연준이 지금 현재 이제 유동성을 뿌리고 있는 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당장에 걷어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 추세적인 부분은 좀 더 하방이 뭐 기술적으로 88 인덱스 기준으로 88이라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열어놓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리만 사태에 나왔던 그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72레벨까지는 갈 것 같진 않아요. 72레벨까지는 갈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80레벨까지는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달러의 약세는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기술적으로는 88까지는 열려져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 여력이 훨씬 더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때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달러 약세만 보면 안 되고요. 이 흐름에서 호주 달러 흐름도 여러분들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넣는다고 하다가 제가 빼먹어서 이거 호주 달러 그림을 못 넣는데 호주 달러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상승세,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달러는 대표적으로 이머징 통화에 특히 아시아 쪽의 자금 유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무리 달러가 약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호주 달러의 강세 흐름이 좀 약하다면 이머징 쪽 특히 아시아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조금 더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 부분 그러니까 호주 달러의 강세 흐름이 좀 강하게 치서 올라온다면 달러 약세와 연동돼서 그러면 이머징 특히 아시아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죠. 최근 들어서 7월달 들어서 호주 달러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금 외국인 수급을 뭐 이게 이 연동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표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지금 당장은 외국인 수급은 들어온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지금은 당장은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급은 조금 더 연속성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해줬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 대량 매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200. 결국에는 여기 들어오면 지수물이죠. 타이거 200이라든지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지수물, 특히 지수 대형주 쪽이죠. 여기를 매수를 많이 해준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액티브 자금의 유입보다는 인덱스 자금의,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지수 대형주 중심으로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캐리 자금이 달러 캐리 자금이 더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수 대형주 중심의 좀 반등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은 코스닥의 흐름이 조금은 이제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테마성으로 움직여 왔었던 종목들, 특히 뭐 코로나 관련 치료제, 뭐 최근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 뭐 급락을 하는 흐름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건 단순 테마들은 조금 더 무너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기존의 주도주였죠. 뭐 5G,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흐름, 뭐 언택트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단기 테마가 아니죠. 이거는 산업의 섹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살짝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들 종목도 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저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단순히 시장을 코스닥, 코스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지금은 투자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코스피만큼은 계속 잘 가실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 코스피만 안 들어옵니다. 결국은 코스닥은 들어온다는 거고요. 최근에 코스닥이 잘 갔던 이유는 코스피보다 훨씬 더 잘 갔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코스닥이 지금 현재 시장이 원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코로나 관련 이슈, 포스트 코로나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5G, 뭐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들, 거기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포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잘 간 거지. 그냥 단순히 수급적으로 지금 이제 이제 인덱스 자금이 들어오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코스피만 들어갈 거야. 그럼 코스피만 지금은 다 올인해야 돼. 코스닥 다 팔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시대적인 흐름이 결국에는 산업 섹터의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섹터들이 산업들이 코스닥에 지금 현재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눌려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죠. 예전처럼 코스피만 가고 2017년처럼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이 가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실적이라든지 그쪽 관련 부분의 모멘텀은 확실하게 IT 대형주에게만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코스닥 그런 흐름 안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을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외국인의 수급은 달러와 약세가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계속 진행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이 파기된다는 이슈만 나오지 않는다면 8월 썸머랠리 계속 제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요 전략 계속 유효하다. 즉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두드러진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지니스탁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서 주식학개론 두 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의 주제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 금값이 된 금값이죠.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봅니다. 자, 지금 4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금값인데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나 금값이 오르는 그 배경이 뭔지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금값이 금값이라고 사실 저번 주에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죠. 네, 지난주에 지니스탁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금값이 사상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나중에 주식학개론에서 한번 다루겠다. 좀 더 자세히 다루고 관련된 종목도 말씀을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오늘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이후에 정말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저 지난주에도 이게 금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은 지금은 아니다. 물론 한 30%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30%, 3대 7 정도로 안전자산 성격도 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해지의 작용으로 해서 지금 금값이며 선물 상품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제가 뭐 통계를 보여드리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금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KRX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2014년 3월에 이제 이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6년 만에 모두가 다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가격도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뭐 종가가 77,46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량도 최대치를 찍었어요. 이게 482kg이 이제 하루에 거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도 최고치를 찍어서 371억 원이 하루에 이제 거래가 된 건데요. 물론 이 거래 대금 안에는 이제 매수세도 있지만 매도세도 있었겠죠. 다 팔았던 걸 다 해서 거래 대금이 된 건데요. 그래서 뭐 바야흐로 금이 환향이다라고 하고 뭐 금값이 금값이고 어떤 외국 언론에서 보니까 지금 금이 크레이지 모드로 전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세를 쫓아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된 원인에는 뭐 일단 정리를 하면 이제 안전자산 플러스 인플레이션 해지 작용으로 지금 보이는 거고요. 지금의 이제 문제는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많으니까 달러가 약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런 상품 시장들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금의 가격 또 다른 뭐 굴이나 은 이런 가격을 쥐고 있는 건 유동성이거든요. 달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유동성에 대한 유동성이 흡수되는 소식만 없으면 상품의 가격 상승, 금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금의 환향이다. 그리고 금값이 크레이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진이의 말로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자산 뭐 당연하죠.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이유까지도 저희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주린이 분들께서 금이 올라간다,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은 드셨는데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금 투자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이렇게 금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최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한국거래소 거기 금 거래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렸더라고요. 실제로 금에 대해 투자가 조금 늘고 있는데 금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으시면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골드바, 네, 현물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제일 효율이 없는. 네. 네, 이거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드바에 사는 거죠. 네. 뭐 10돈짜리 뭐 이렇게 빠로된 거 사는 건데요. 사실 이 골드바 현물을 사고 파는 데에는 뭐 수수료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세금 같은 거, 부가가치세 같은 네. 거 감안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너무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게 많아서 금 현물을 만약에 골드바를 들고 샀다. 그럼 사는 가격의 20%는 기본으로 올라야 그때부터 이제 수익권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금을 사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금을 살 때는 조금 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조금 더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맞아요. 비드 오퍼 이 간에 오퍼레이터 간에 이 소위 말하면 스프레드가 지금 많이 이제 벌어져 있어서 그 가격까지도 다 포함이 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뭐 저는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내가 만약에 내 자산 규모에서 뭐 어떤 일정 수준을 골드로 한다라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현금 하나서. 안 판다는 생각으로. 네. 그냥 자산 포트폴리오 내의 구성으로 금을 사는 거는 현물을 사는 건 괜찮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을 그러니까 지금 단기 소위 말하는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가는 건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뭐 현금이 많으셔가지고 네. 정말 장기로 내가 이 금 골드바를 들고 있겠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겠지만 지금의 이런 금의 좀 반짝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외에 이제 뭐 시장 거래를 많이 하시죠. 뭐 선물 거래를 많이 하실 거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 금 관련해서 펀드나 ETF의 이제 거래 대금이나 자금이 늘고 있거든요. 이 규모도 보여드릴 텐데,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현재 금에 대한 투자, 금에 대한 ETF의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보시는 건 이제 미국이에요. 네. 미국 내에서의 이제 2주 내에 상위 탑 10. 네, 이제 ETF 가장 많이 수급이 들어왔던 ETF를 보는 건데요. 1위가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뭐 1위가 금 ETF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그렇죠. 2위가 하이힐드 채권이잖아요. 대표적인 위험자산.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는 뭐 금이 안전자산이면 그렇죠. 위험자산과 반대로 가야 그렇죠. 되는데 예. 지금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풍부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이렇게 금에 대한 ETF가 거래량이 늘었고요. 이게 이제 ETF가 이만큼 관심이 생기고 이제 수요가 늘다 보면은 이 ETF 자금들이 금을 실제로 그렇죠. 사야 되죠. 사야 되거든요. 네.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ETF의 자금들이 이제 금을 매입하는 양이 금 가격과 이제 일맥상통하게 차트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금 ETF가 취하고 있는 금 현물이 네. 역대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저번 주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여기서 올라갔겠네요. 넘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역대 지금 최대로 금 현물 자체도 이제 ETF 쪽에서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가 이제 금 가격이랑 이제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금 가격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ETF에 대한 뭐 관심은 뭐 국내에서도 당연히 제가 뭐 이거는 제가 다음 보여드릴 그래프는 어제 이제 어제의 이제 ETF 상승 금 ETF 상승률인데요. 뭐 ETF, ETN 다 지금 열심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노리겠다 하시면은 차라리 ETF 쪽이나 ETN 쪽 시장에서 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또 저희가 좀 오늘 좀 금과 관련된 네,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쪽으로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겠다. 물론 골드바를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거보다 현재 시세 차익을 노리실 거면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실시간 거래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값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금 투자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짚어봤는데 방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관심 종목들도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대충 다 아실 종목들입니다. 예, 뭐 고려아연, 다음에 LS, 정산해가, 그다음에 BH인데요. 여기 왜 BH가 왜 뽑혔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건 뒤에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골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상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제가 이제 뭐 풍산 별로다. 그다음에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별로다. 그런데 고려아연은 제가 괜찮다라고 맞아요.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렇게 고려아연을 괜찮게 이야기했는지를 제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아연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종합 비철금속 뭐 넘버원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고려아연이잖아요. 그래서 아연을 원래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아연을 그러니까 전체 매출 비중에서 아연이 한 30% 가까이 이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아연은 이제 결국에는 그 금속 관련해 가지고 도금에도 많이 쓰이고, 예, 그 뭐 배관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민감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연 가격이 올라가려면 이제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아연 가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연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근데 다만 최근 들어 조금씩 올라오곤 있습니다. 올라오곤 있고요. 이거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결국 그쪽으로도 다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뭐 이 아연 가격 자체가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참고로 2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안 좋게 나올 거라 봤는데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제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의 이 소위 말하면 이게 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연을 녹여야 되는데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순수 아연은 비쌉니다. 순정품은 비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이제 세컨더리 이제 올물을 넣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이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많이 들어오고 자회사를 통해서 많이 데리고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좀 비싼 소위 말하면 이제 원재료를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코로나가 풀리면서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3분기나 4분기 정도에는 조금 아연 재련과 관련된 마진율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고려 아연을 보면서 아연을 보는 것보다는 골드를 많이 보시잖아요. 골드 가격 상승의 대표 수혜주가 고려 아연인데 사실상 고려 아연에서 이제 금을 재련하는 쪽은 7%입니다. 금 생산은 7%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에 주목했냐면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은. 예, 물론 이제 오늘은 금이 훨씬 더 금인데요. 좋긴 한데 예, 금이 비싸니까 좋은 거지만 결국에는 금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죠. 은 가격도 올라갑니다. 최근에 은 가격도 엄청나게 장난 가파르게 아니에요. 올라가죠. 네. 예, 아무래도 또 은 가격은 변동성도 훨씬 더 큽니다. 네. 올라갈 때 훨씬 더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은 가격에 저는 상승을 좀 봐야 된다. 결국에는 금 가격이 추세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가 은 가격도 그만큼 따라가서 추세 상승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금이 먼저 스타트를 걸어요. 그리고 나서 은이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은이 따라갈 때는 좀 빨리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중요한 건 표를 보시면 표를 하나 보실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뭐 전기동, 아연, 그럼 연, 그다음에 금, 은 보시는 것처럼 급락 이후에 최근에 다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네요. 옆에 보시면 은 가격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은 가격 상승의 굉장히 대표적인 수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아연은 금도 금이지만 은 생산이 세계 1위입니다. 연 생산 2,000톤으로 세계 1위 은 생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간 은을 2,000톤을 생산합니다. 2,000톤 생산하는 세계 1위 기업.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은의 재련하는 재련 비용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재고 자산과 관련된 부분이죠. 결국에는 뭐 아연이든 뭐든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런 이제 재련 회사들은 그걸 일단 원재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럼 재고자산 평가 이익도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 부분에 대한 또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다음 표를 제가 가지고 왔나요? 여기 없군요. 예. 일단 지금 은도 네. 제가 요것도 요즘 오늘 좀 표를 좀 많이 빼먹었네요. 너무 호주 좋네요. 달러도 네. 예. 최근 들어서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이 아까 ETF 쪽으로 금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은 ETF로도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 ETF는 실물을 사야 돼요. 맞아요. 그게 돈이 들어오는 만큼 들어오면 결국에는 그게 은을 사게 되니까 은 가격이 올리죠. 그러면 ETF 자산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투자자는 또 몰려요. 그럼 또 돈이 들어오죠. 그럼 그 돈으로 또 은을 또 사야 됩니다. 네. 그럼 그 은을 가지고 또 올라가죠. 이렇게 지금 계속 간다는 순환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소위 말하면 이 버블이 뭔가 이슈로 인해가 떨어지면 또 폭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구조가 쉽게 말해 유동성이 지금 현재 꺾이지 않는 흐름이라면 계속 이는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 은이 엄청난 랠리를 보였거든요. 그런 흐름, 그러니까 금이 2010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강하게 치고 갔고, 은 같은 경우도 그 시점에 같이 치고 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은 가격의 상승에 좀 기대감을 해볼 만하다. 고려아연은 전체 생산량의 제품 중에서 은 생산을 23%는 합니다.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굉장히 큰 비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보다 은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은 쪽에 저는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죠. 동박 사업. 맞아요. 최근에 네, 또 최근에 이것 또 때문에 많이 이슈가 올랐던, 붙었죠. 예.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비철금속, 그 다음 철강 회사들을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려아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재련 관련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차세대 이제 어찌 보면 먹거리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동박 사업을 이제 뛰어들고 결국엔 내년에 이제 이게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포지션을 둘 수 있다라는 걸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점수는 저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박 관련 기업들의 절대 강자가 없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고려아연처럼 달려드는 기업들이 네. 있으니까. 저는 LS를 볼 텐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종목이고 오늘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 텐데 네. 좀 반하실 수 있게 종목에 반한다고 말씀드려도 되나?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 텐데요. LS는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오늘 금에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국내 이제 최대의 이제 금 생산 가공해서 골드바를 네.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국내 최대의 이제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의 수요가 는다, 금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이제 LS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자회사들이 LS 많거든요. 닉고동.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LS 닉고동 재련이 이제 국내 최대의 금 가공을 하고 골드바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 뭐 금 관련주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 고려아연이랑 좀 먼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중에 재고 자산 중에 네. LS는 구리가 그렇죠. 많거든요. 구리가 많은데 이 구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선물 흐름 보시면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지금 상품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 구리 같은 경우에 또 시장에서 좀 닥터 쿠퍼라고 맞아요. 불리잖아요. 가격 변동성도 있으면서 현재 뭐 상황이나 그다음 미래에 이제 뭐 생산 이거 그 경기에 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리가 상승을 해주면 뭐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지만 일단은 LS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평가 자산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약간 종류주 약간 느낌이죠. 예. 그렇죠. 많이 비축을 네, 하고 변환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이 비싸지면 이 LS의 재고 평가 자산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잠깐 표 하나 보고 올까요? 지금 그 LS의 실적이나 아니면 주가 흐름이 이 구리의 가격하고 네, 되게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흐름 보시면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최근에 구리가 여기서 반등을 더 해준다는 건 LS의 주가 역시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고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S가 그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자회사들이 정말 든든한 자회사들이거든요. 제가 그 자회사들 그림을 하나 또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여기 자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대되는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릴 부분. 아까 여기 왼쪽에 이제 LS 닉고동 재련도 이제 금 관련된 설명해드렸고요. 저 개인적으로 엠트론이랑 일렉트릭이 좀 괜찮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그거 안 할 건데요. LS 전선 할 건데요. 저는 LS 전선을 최근에 네. 조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그다음 뭐 그린 뉴딜 해가지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LS 역시도 이 LS 전선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설명해드릴 텐데요.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풍력 발전 설명해드릴게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발전을 할 거예요. 햇빛을 잘 모아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송전하는 케이블을 LS 전선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기술력도 뛰어나고 국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태양광 전선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력이 조금 더 플러스 된 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일조량도 많고 뭐 밖에 외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단단해야 되거든요. 햇빛도 그렇고 물에도 취약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거, 코팅 같은 거 잘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국제적인 표준 특허를 획득을 했거든요. 이게 국내 최초고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글로벌하게 진출을 할 수 있는 포석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태양광 쪽에서의 이제 기대감이고요. 그다음 하나 더 저는
네. 풍력 발전도 최근에 이제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신재생 에너지로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뭐 CS 윈드, CS 베어링, 뭐 동구 SNC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해상 풍력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해상에 이제 풍력을 만들어서 전력을 만들어서 그거를 송신하기 위한 케이블, 이거 해상 케이블이 필요하거든요. 그 케이블을 또 LS 전선이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현재 지금 수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이쪽에서 지금 수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만이나 그다음에 싱가포르 쪽도 수주가 됐는데 특히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해상 풍력 발전을 조금 적극적으로 네. 육성을 하기 위해서 향후 3년까지 적극적으로 1억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 1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1차 수주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된 수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좀 기대감이 훨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 실적을 보시면요. LS 전선 같은 경우는 이 수주 받아놓은 것만 지금 2조 원이 넘었고요. 그래서 그 LS 전선을 가지고 있는 LS 자체도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실적이 견조하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LS 같은 경우에 든든한 자회사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LS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가져올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다른 기대감도 있긴 한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든든한 자회사를 바탕으로 금 관련 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케이블, 전선을 다 영위하고 있는 LS는 저도 너무 좋게 보고 있어서 저는 점수는 10점을 주겠습니다. 네, 뭐 제가 LS 엠트론이라든지 최근에 LS 엠트론이 잘 안 좋았다가 네, 하반기에 그렇죠. 사실 좀 매출이 좋아질 거거든요. 또 동박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LS 예전에 산전에 지금 이름 바뀌어 일렉트릭이긴 네. 한데 그것도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그린 뉴딜 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쪽도 맞아요. 이슈가 있어요. 송전해서 해야 되니까 그다음 네. 그 LX 저는 이제 특징적인 거를 네. 설명해 드렸는데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송신 자동화 시스템 해가지고 그렇죠. 자동화 솔루션도 그 일렉트릭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어요. 정말 자회사들이 너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LS는 충분하게 지금 관심 가져보셔야 될 기업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산해강인데요. 뭐 사실 이건 제가 뭐 그렇게 딱히 설명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예, 금 관련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강세가 오르는 게 정산해강이랑 그다음에 이제 맞아요. 작은 거 중인데 엘컴텍 네. 요것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컴퓨터 안 가져왔죠. 네, 이거 너무 이제 테마성이 짙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만 가져왔는데 원래 하는 건 이제 PVC 이제 배관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정산해강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테마로 엮으려면 엮일 건 많아요. 근데 단점은 안 엮여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금 관련 쪽으로 한다면 이것 때문에 도시광산업을 영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폐가전 제품에서 금을 추출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광에서 그 금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재련하는 가격보다는 오히려 이런 폐가전에서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좀 이득이 있는 맞아요. 거죠. 금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에도 예. 금이 쓰이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휴대폰 같은 데 보면 휴대폰에도. 예, 그다음에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 보면 거기 금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광에서 금을 채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비용이 싸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계속 이제 도시광산업에 처음에는 좀 이 부분이 좀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각광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금 관련 종목이지만 생각보다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게 환경오염을 엄청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폐가전 관련해가지고 이걸 녹이는데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화학약품에 이게 발산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가스 같은 대기오염. 것들이 예, 유해오염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게 선진국에서 사실상 많이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육성을 했다가 해보니까 환경오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진국 중심으로는 조금 많이 좀 떨어졌고 대체적으로 이걸 많이 하는 나라들이 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뭐 스리랑카 뭐 이런 나라에서 이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폐가전을 거기서 보내놓고 거기서 이제 재련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좀 문제는 많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그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이 또 아동이 많아요. 애기들이 많아서 아동 노동 착취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나와서 이게 예전에는 아무튼 엄청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왜 정산해강이 왜 골드 관련 쪽인데 왜 그렇게 생각보다 안 가지라고 하는 거는 이 흐름이 요즘에 좀 사실 막 엄청나게 부각받는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좀 약간 좀 이제 이 소위 말 악재라든지 시장에서 인식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나빠진 게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묻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거는 뭐 그래도 어쨌든 금관련이 엄청나게 더 많이 갈 때 한 번씩 뭐 반등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수도관 관련해서도 테마가 나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네. 유충 관련 쪽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안 묻어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 정산해강이 이 추출하는 것 중에 도시 폐강으로 해가지고, 아니, 이 도시 광산으로 추출하는 것 중에 금도 있지만 백금도 많아요. 네. 근데 백금이 아시는 것처럼 그 수소차에 그렇죠. 촉매조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백금 하면서 또 수소차로도 막 엮으려고 하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엮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건 이거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금 관련 쪽이 있는데 이거 왜 이래 뭐가 안 가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왜 안 가는지를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생각은 저는 이야기했지만 순수하게 테마로만 보시고요. 근데 저는 뭐 메인급의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좀 유의하셔라 라고 이야기 드려서 저는 7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BH. 네, 이게 이제 좀, 예. 네. 그러니까 BH 저도 이제 금 관련한 이제 저희가 투자할 종목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왜 BH를 가져왔냐면요. 근데 금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사실 좀 테마성이 그렇죠. 짙거든요. 네, 좀 테마로 이제 광산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슈인데 저는 그런 와중에도 조금 이제 이건 좀 부수적인 거고 본업 을 잘하고 또 실적이 조금 뒷받침될 만한 종목으로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또 여러분들도 만약 모르신다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BH도 이제 금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BH가 2008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네. 그 금 규소 광산이죠. 금 광산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슈. 저도 이건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마가 이제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이제 금 수요,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이슈가 붙을 수 있는 거고요. BH 하면 사실 저는 또 기대되는 게 사실 다 있거든요. 이게 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아이폰. 이 정도 끝내고 가도 될까요? 이게 다 사실은 휴대폰, 스마트폰에 이제 아이폰이 출시가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 될 거니까 그 스마트폰의 기판, FPCB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이제 BH죠. 저는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의 업황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겠다고 지금 하는 신제품들이 있잖아요. 물론 4월달, 5월달 정말 어려웠습니다. 스마트폰 업황 그 공급량을 보시면, 생산량을 보시면 뭐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0%가 기본으로 찍혔거든요. 근데 5월을 좀 바닥으로 해서 6월달부터는 살짝 늘고 있어요.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달엔 전달 대비 20% 금방 늘었고요. 또 이번 달도 이제 다 전달 대비해서 생산량이 늘 거니까 이렇게 빠르게 수요가 회복이 되고 생산이 될수록 당연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의 수요 역시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BH는 좀 뭐랄까요. 최악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기대되는 좋을 일만 남은 기업인 것 같아서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은 지금 현재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아이폰이 뭐 OLED 패널을 다 OLED 거의 다 한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다 OLED 채택을 할 거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BH, FPCB의 네. 그러니까 BH는 일단 아이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붙으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폰의 뭐 플래그십 모델뿐 아니라 보급형 모델에도 BH, FPC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 대한 것도 또 최근에 5G 그 통신칩에 들어가는 기판도 BH가 이제 밀리미터파를 네. 다 이제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5G 어차피 이제 그 고주파 영역으로 갈수록 거기에 쓰이는 기판의 수요가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 BH 기판이 들어가고요.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기판 FPCB도 BH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하반기부터의 이제 조금 더 기대되는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업황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BH의 실적 그래프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보시면 일단 정말 2분기에 왼쪽에 분기별 그래프를 보시면 2분기에 바닥을 찍고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상승하는 확실하게 네. 애플 쪽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여기 있는 그래프는 이제 뭐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뭐 통신칩이나 전기차에 대한 그 실적은 넣지 않았는데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는 BH는 오늘 물론 금 관련해서도 가지고 왔지만 하반기에 실적이 조금 받쳐줄 것 같아서 전 점수는 좀 높게 주고 싶습니다. 점수는 9점을 주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BH는 이거 왜 들어갔지? 약간 물음표가 붙기도 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고려아연과 LS가 정말 높은 점수죠? 10점을 받았는데요. 이 두 종목 중에서 오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아연과 LS
이 두 종목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가지고 나온 거는 비철금속, 금, 은 이쪽과 관련된 부분, 귀금속 관련 부분에 또 이다 보니까 주제에 좀 맞는 종목이 그래도 조금 더 고려아연 쪽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희는 이제 고려아연을 탑픽으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고려아연은 금값 상승도 금값 상승이지만 은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참고로 저는 뭐 앞서 김현희 전문가님이 이제 골드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골드 이제 ETF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고 했는데 저는 은 쪽도 한번 ETF가 있거든요. ETF 관련 쪽도 은 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은을 투자하실 때 그 ETF 중에 금은 선물이 있거든요. 네. 예, 저는 그건 할 필요 없어요. 저는 항상 짬짜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금은 선물 쪽보다는 그냥 골드면 골드 선물이 하시는 게 맞고요. 은이면은. 예, 은이면 은 선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은 선물이 없으면 ETF가 없으면 그냥 그걸 해야 되겠지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은 선물 ETF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은 선물 ETF를 한번 하시고요. 중요한 건 다만 은은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 비중은 조금 더 좀 작게 너무 많은 걸 노려시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버를 한데 뭐 해외 선물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은은 항상 투자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라는 거. 그래서 나 변동폭 큰 거 너무 싫어라고 하시면 대안으로 고려아연을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가격 전략은 지금 가격대에서 뭐 매수하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살짝 걱정됐던 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올랐었어요. 네. 예, 올라가지고 이것도 소개하는 거 좀 껄끄럽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좀 장중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눌리긴 할 게 있지만 저는 목표가를 저는 55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가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35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좀 중기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솟고 있는 금값 여기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주식학교는 이제 뭐 끝마칠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무리할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양시장 모두 일단 상승권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까지 수익 얻어가시는 화요일장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